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롯이라는 그 리전 오브 크리에이티비티의 준말인 그 1인 전략 컨설팅 회사의 대표 손병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연습을 해보니까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핸드폰으로 조금씩 보면서 진행할까 하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좀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제 광고회사에서 최근까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포지션으로 일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저는 이제 방송국 TV 뉴스 취재 PD로서 한 5년 반 정도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탐사보도 취재 방식의 관점으로 고객을 찾아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가 필요로 하는 고객 이슈를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혹시 여러분들 2008년도에 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에 나섰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벌써 10년 전인데요. 그 10년 전에 저는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탐사보도 취재 PD로서요. 이 당시에 약 70만 명의 사람들이 2008년 6월 10일 7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대한민국 전국 주요 도시, 각각의 도시, 그리고 도시 속에 있는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지시하지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촛불을 켜고 길거리에 나섰던 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던 사회 움직임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런 국민들의 반응에 대응해서 정책 변화나 발표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마다 오히려 국민들의 집회 참가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0명, 11,000명, 20,000명, 10만 명, 20만 명, 그러다 70만 명까지 치솟아 올랐었죠. 그렇다면 왜 정부가 대응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한 원인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회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인 액터 업저버 바이어스라고 해서 행위자 관찰자 편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행위자는, 액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터널 아이덴티티, 자신의 내적 가치를 강조하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고, 반면에 관찰자는 그런 것과 다르게 자기의 이제 시츄에이셔널 포스, 그러니까 상황적인 힘을 근거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회심리학적 용어는 한 개인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다른 정당성을 찾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이와 같은 서로의 태도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앞서 보여드렸던 2008년도 광우병 사태에 있어서 미국산 소고기를 둔 정부와 국민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례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정부는 US 비프,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를 하나의 재화로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4월 10일이었나요? 일본의 한 호텔에서 했던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소고기를 먹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미국산 수입 소고기 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싼 가격에 소고기를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그런 가치를 믿었죠. 반면에 국민들은 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이라는 위험 요소에 대한 가능성을 감정적인 감정과 관계,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기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 관계를 기준으로 받아들였냐를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한우라는 것에 대한, 소고기라는 것의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1950년대에 한국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에 남아있던 한우의 개체수가 약 40만 마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에는 들어서는
당시 성인 남성 월급의 10분의 1을 써야지만 소고기 1인분을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소고기라는 거는 반찬으로 먹기에는 너무나 비싸고 접하기 어려웠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고기국, 그러니까 니밥의 괴기국이라는 표현처럼 쌀밥의 소고기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에다가 끓여서 함께 나눠 먹는 문화가 한국인의 정서 속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저희 부모님 세대 베이비 부모 제네레이션에도 연결되어 있는 문화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 저희 같은 자녀 세대들도 그 문화를 습득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는 함께 나눠 먹는 음식이라는 문화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그래서 2008년도로 돌아가면 제가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만나서 인터뷰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대 여중고등학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모차 부대가 있었고, 그리고 아들 손을 잡고 나온 아빠들이 있었습니다. 무등을 태우고 있는 아빠들이요. 이들은 하나같이 내 친구, 내 자녀, 내 가족에 대한 관계를 기준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의 소고기라는 걸 두고 정부가 바라보는 관점, 국민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다랗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은 실패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흥미롭게도 제가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 미팅, 마케팅 관련 미팅 자리에서 이와 똑같은 대립적인 구조와 관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는 액터로서 자신이 만드는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전면에 두고 그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컨셉이나 메시지나 전략이나 가격 차별화 등을 고민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고객들은 브랜드가 노출시키고 싶어하는 그 제품을 직접 바라보진 않고 오히려 그 제품과 비슷한 경쟁사를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보거나 혹은 아예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들까지 고려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 추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기준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브랜드가 신경 쓰는 브랜드 이슈를 기준으로 고객을 바라보지 말고 컨슈머들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받는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그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소셜 이슈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소셜 이슈에서 시작하면 브랜드 이슈를 통해서 바라보지 못했던 고객과의 접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샴푸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샴푸 브랜드는 약 수십억짜리 캠페인 브리프를 만들고 있었고, 그 캠페인 브리프 속에 고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핵심 정보 중에 하나가 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샴푸 소비 트렌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비듬케어 한방 탈모 방지점으로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천연 원료로 쓴 제품들이 인기가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이런 식의 제품들을 더 많이 홍보하고 팔아보자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팀원들과 함께 실제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2030 대한민국 여성들을 찾아다니고 인터뷰해 본 결과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2030 여성들은 샴푸라는 제품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생활화학 용품에 대한 인지가 먼저 선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6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그게 얼마 전에 아마 법정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치약 파동 등의 사례들을 겪으면서 그런 TV 뉴스, 사건 사고 뉴스들 기사들을 접하고 혹은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이렇다 하더라 이렇게 부정확한 위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어오면서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서 기업 및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했었고,
치약 파동을 통해서 일상 속에 우리가 많이 쓰는 제품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라는 위험한 실감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의 관점의 전환이 되는 전제가 있었고,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들이 샴푸와 관련된 삶의 패턴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감정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샴푸와 연관된 하나는 단기적으로 예뻐지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결도 찰랑찰랑했으면 좋겠고, 두피 케어도 하고 싶고, 펌도 하고 싶고, 또 염색도 하고 싶은 그런 것들 때문에 헤어 제품도 사용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의 화학 제품, 화학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혹시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내 체내에 남아서 한 사람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혹은 한 예비 엄마로서의 미래의 내 건강이 괜찮을까에 대한 걱정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두 가지 감정을 기반으로 이들의 삶의 루틴한 삶의 패턴들을 찾아본 결과 크게 한 가지는 샴푸에 대해서 처치 곤란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샴푸가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환경보호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를 안 쓰는 샴푸를 버리고 싶은데, 하수구에 버리고 싶은데 그럼 수질 오염이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어머니, 인터넷 카페 어머니들은 구청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도 정확한 대응을 해주지 못해서 그냥 방치해뒀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여성들에게 있어서 다샴푸 사용 습관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헤어 케어 제품이 있고, 두피 케어 제품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세정력은 떨어지지만 기존의 설페이트 성분이 아닌 조금 더 천연 성분을 쓴 제품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는 제품들을 두세 개의 브랜드를 놓고 번갈아 일주일 동안 2-3회 정도 번갈아 사용하는 사용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샴푸가 여성들이 25세 이후로 경제적인 자립을 한 이후에는 개인적 기호 제품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화장품처럼 나에게 맞는 샴푸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나만의 샴푸를 구매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중고등학생 때는 부모님이 사주던 샴푸를 기준으로 그냥 사용했지만, 나이가 들고 자기가 경제를 독립하면서 그런 샴푸들을 직접 구매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부모님이 예전에 사주셨던 샴푸, 혹은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이 주는 샴푸, 혹은 회사에서 선물 세트로 받은 샴푸들이 그대로 집에 방치되어 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 브랜드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욕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실은 아까 그런 샴푸와 연결되어 있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따져보면 개인의 성장과도 연결되어 있고, 성인으로서의 책임감과 관계를 위한 배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준 샴푸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배려의 차원에서 놔두고 있는 듯한 감정적인 포인트들이 있었고, 그래서 욕실에는 스스로 정리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방치가 아닌 배려라는 사회적 환경을 위해서나 나의 관계를 위해서나 배려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방안 중에 하나는 저 이미지처럼 약간 좀 과격하긴 하지만 욕실 파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보내주신 자신들의 욕실에 있는 욕실의 현상들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헤어 관련 제품들이 무질서하게 있고, 전체적인 인테리어 상황에서도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되고 있는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이들에게 제안하고자 했던 건 여러 가지 다샴푸를 사용하는 패턴에 맞춰서 한 브랜드가 만든 기능별의 패키지 상품을 제안하거나, 혹은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안 쓰는 샴푸들을 기업이 회수해서 사회적 기업 형태로 기부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었습니다. 양로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까지 쭉 드렸던 이유는 제가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가졌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한 우리는 과연 크리에이티브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는 과연 의지로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탐사보도 취재 저널리스트로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고객 관점으로서의 정보가 실제 광고를 만드는 현장에서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광고라는 건 결국 브랜드와 고객 사이를 밸런스 있게 연결해주는 일종의 브릿지 같은 역할이 돼야 되고 공감하고 그들의 컬투액션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저희가 일하는 현장에서는 물론 이거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브랜드에 관련된 정보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 고객 관점에 대한 정보는 전무했기 때문에 정말 균형감 있고 효과적이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봤을 때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광고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기 위해서 이 아롯이라는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가 찾아낸 대안은 연민의 레벨로 가자입니다. 좀 생뚱맞게 들리실 수 있겠는데요. 달라이라마가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이야기하는 공감과 연민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이야기하는 공감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돌에 깔린 걸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너무 아프겠구나라고 느끼는 게 공감이랍니다. 근데 이 아프겠구나를 공감하고 있다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여기 사람이 깔렸어요. 도와줍시다 라고 불러 모으고 혹은 지렛대를 들고 와서 바위를 자신이 직접 치우려고 하는 그 행동이 더해졌을 때 그것이 연민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것이 브랜드와 제품 그리고 광고의 역할로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할 이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하나의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니즈에 공감해서 만든 것이 제품과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 고객들의 니즈와 현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알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광고의 역할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브랜드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브랜딩 혹은 브랜드 퍼스널리티가 탄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었고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광고는 정말로 돌에 깔려있는 고객들의 삶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레벨까지 고려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돌에 깔려있는 고객을 바라보고 그냥 아프겠구나라고 해서 그 메시지에다 브랜드 메시지만 얹어서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그거에 대한 답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에우레카 재팬의 홍석영 이사님께서 다음 발표를 같이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우레카의 홍석영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부산에 20년 만에 왔는데요. 어제 원래 입국할 예정이었는데 저희 그 한국 스태프들이 막 그 부산 먹방 리스트를 만들고 있어서 그저께 입국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입국했으면 태풍 때문에 못 올 뻔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지금 방금 송병채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브랜드가 실제로 저희 고객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미친 영향을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다음 광고를 내고 그 광고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냐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회사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희 에우레카에서 해외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에우레카는 일본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력은 저는 원래 UI UX에 대한 기획자로 저는 시작을 했고 보통 모바일 앱에 대한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저희 지금 제가 이전 회사에서 했던 혹시 여러분이 알만한 그 서비스를 좀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전에 제가 카카오에 있었고요. 카카오에 있었을 때는
만화 사업을 해외 전개를 했었고 버즈 런처라는 런처 앱을 만들었었고요. 그 전에는 골프존에 있는 그 골프존의 해외 사업을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SK텔레콤의 서비스를 UI를 그 GUI 하는 작업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 그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은 에어라카는 일본의 동경에 있는 회사고요. 2008년에 설립을 해서 올해 딱 10살이 된 회사입니다. 직원 수는 140명 정도 있고 오늘 저기 주제로 되는 에드텍의 테크 쪽에 있는 회사입니다. 테키한 회사고요. 평균 연령이 28살인 굉장히 어린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느낌인지 제가 아무리 설명해드려도 일본에 가서 일을 해보시지 않는 분들은 아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저희 그 회사 분위기를 찍어왔으니까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한 7년 만에 굉장히 급성장을 했는데요. 2015년에 미국 매치그룹과 M&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치그룹의 자회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매치그룹의 브랜드는 저희 페어스가 있고 틴더가 있고 미틱, 매치닷컴, 플랜티 오브 피쉬, 그래서 한 45개 이상의 서비스를 전 세계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큰 그룹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요. 페어즈라는 앱은 진지한 만남을 위한 프리미엄 데이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소개팅 앱이라는 이름이고요. 아마 이걸 딱 보신 순간 여기 지금 약간 그 웃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아마 내가 지금부터 왜 데이팅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데이팅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일절 안 할 거고요. 저희 서비스가 얼마나 괜찮은 서비스는 설명 안 할 거고, 저희가 어떻게 브랜드 마케팅을 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매출을 창출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끝나고 와주시면은 저희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저희 앱 안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공략을 하면 되게 잘 만날 수 있나, 그런 팁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젠다는 브랜드를 유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좀 저희 시간이 오늘 조금 촉박해서요. 점점 좀 빨리 좀 진행할게요. 보통 초기의 데이팅 어플이라는 시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왼쪽에 가벼운 만남을 추구하는 앱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거기에 굉장히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요. 시리어스 데이팅 앱이라 그래서 진지한 만남을 추구하는 앱은 굉장히 적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게 한국 시장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던 7년 전의 일본 시장 모습과 또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신규 플레이어들이 이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같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일본과 한국과 공통적인 이야기, 그리고 아시아 전체를 봤을 때 공통적인 이야기인데요. 데이팅 앱뿐만 아니라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나 연애하고 있어, 아니 나 남자친구 찾고 있어 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거냐, 이게 한 첫 번째 과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굉장히 레드오션이 돼가고 있는 캐주얼 데이팅 앱 시장에 거기 뛰어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내가 어디에 포지션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처음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안에서 딱 가운데로 가자. 추구하는 바는 시리어스 데이팅 앱이지만 우리는 롱텀 릴레이션십, 이거는 장기적으로 연애를 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앱으로 포지션을 하자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여성분들 아마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 제가 만약에 여성인데 이건 좀 상상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전 남자친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처음 남자분을 만났어요. 소개팅에서 남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한테 갑자기 저 1년 후에 결혼할 건데 결혼하실 마음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데이팅 앱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아시아에서는 처음부터 나는 결혼하기 위해서 이 앱을 쓸 거야라고 하신 분은 없는 거죠. 하지만 나는 오늘 원나잇 하려고 이 앱 쓸 거야라고 하신 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롱텀 릴레이션십이라는 거를 7년 전에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도 굉장히 긴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 이건 생략할게요.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만이랑 일본에서 저희가 매출, 이용자 수 전부 다 1등이고요. 누적 회원수는 800만 명 돌파했고 이 힘을 얻어서 작년에 한국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남아에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7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해서 회사를 크게 키우고 1등이 됐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롱텀 릴레이션십을 추구를 했지만 진짜로 우리 고객이 롱텀 릴레이션십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뭐 3, 4년 후에 결혼했을까? 우리 브랜드가 유저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궁금했고 고민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알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유저 경험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테크 기업이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어플 내 활동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쪽이죠. 데이터 앤 모바일 앱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고민 되게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로 자기 앱을 쓰고 나서 이탈한 유저, 저희들로 치면은 졸업한 유저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겨서 저 앱을 지우신 유저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실은 아무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조사해보자. 조사 방법은 저희가 다행히 탈퇴를 하시는 분, 앱을 지우는 분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탈퇴 사유가 여자친구가 생겨서 남자친구가 생겨서를 선택하신 분 전원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앙케이트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온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저희 앱을 졸업한 유저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유출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온 숫자가 있는데요. 이게 혹시 무슨 숫자인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18,500이 뭘까? 대충 떠오르셨나요? 정답은 2017년에 저희 앱을 통해서 결혼한 커플 수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과정을 알려드리면요. 탈퇴한 유저 중에 남자친구가 생겨서 여자친구가 생겨서 라고 대답을 하신 분들 중에 앙케이트 대답한 분 중 50%가 이미 결혼을 했거나 결혼 날짜가 잡혀 있었고요. 나머지 25%가 결혼할 의향이 있어서 2, 3년 안에 결혼할 날짜를 잡고 있는 중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 탈퇴 유저를 다시 곱했을 때 18,50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이게 18,500이 어떤 규모인지 솔직히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여기서 연애를 가지고 결혼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설명해드리면 일본에서 가장 큰 결혼 정보 회사가 1년에 성사시키는 결혼 커플 수가 12,000건이고요. 한국에서 1등인 업체,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 10년, 15년 동안에 누적해서 결혼한 커플 수가 3만 커플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그 앱을 저 영상을 보여드린 어린 친구들이 재밌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포지션에서 딱 7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커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저희가 마케팅에 활용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먼저 광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저 성공 사례를 가지고 마케팅을 재활용하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광고에는 출연자가 186명이 계시고요. 이분들은 전부 다 페어즈를 통해 결혼하신 분이고요. 근데 이거 반으로 나누면 93이에요. 말이 안 되죠. 93이니까 홀수가 돼버리니까 이게 안 맞는데요. 여기에는 그분들이 낳으신 자녀분들도 광고에 나오십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그러면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매출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다시 지금 말씀드린 성공한 커플,
성공한 커플이 저희는 아이디가 남아 있으니까 그분들이 저희 앱을 사용하셨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아까 그 소개해드린다고 했던 공략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저희가 찾은 성공 조건을 보여드리면 왼쪽이 여성이고요, 오른쪽이 남성의 특징입니다. 이 활동을 하신 분들, 이 경향이 있는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른쪽이 남자가 숫자가 좀 더 높잖아요. 남자가 좀 더 노력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거에 비해서는 덜 노력을 하지만 많이 좋아요를 받으세요. 월 평균 좋아요가 90개가 오거든요. 여자분은 그거를 어떻게 내가 쳐낼 거냐, 어떻게 여기서 조건을 검색을 해서 사람을 고를 거냐에 포커싱을 둬야 성공할 수 있다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관심사나 취미가 같은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라는 거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일본에서는 커뮤니티라는 기능이고요, 한국에서는 관심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자기 취미나 라이프 스타일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락 페스티벌이 좋아, 뭐 사진이 좋아, 여행이 좋아, 강아지가 좋아, 이런 식으로 취미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취미가 서로 연관이 있는 분들이 결혼을 하시거나 더 길게 사귈 확률이 높더라라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요게 딱 나오실 거예요. 그럼 조건으로 찾는 거랑 관심사로 찾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그냥 단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관심사가 훨씬 셉니다. 관심사로 자기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분들을 찾는 경우가 더 오래 사귀시고 더 결혼할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럼 이걸 다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활용하기 전에 좀 매출을 좀 올려보자, 인지도를 높이고 뭔가 브랜딩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매출을 올려보자 하는 걸 위해서 정량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운드 미디어가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가 있고 페이스북 안에도 저희 팬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취미가 야구인 커플의 성공 사례를 올리고 그 성공 사례를 읽고 나서 등록하시는 분에게 바로 관심사의 약을 등록하세요라는 걸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금률이 이 루트로 들어온 오가닉 유저와 그렇지 않은 유저의 과금률이 3배나 달랐어요. 그 얘기는 그냥 단순히 브랜딩을 통해서 성공을 좋은 경험을 한 뿐만 아니라 그 사례를 다시 마케팅으로 활용하면 전체적으로 다 매출도 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광고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좀 번역이 오늘 없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 캠프를 좋아하는 사람, 검도를 좋아하는 사람, 오케스트라를 좋아하는 사람, 풋살을 좋아하는 사람. 네, 이분은 어쨌든 간에 풋살을 택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저희 안에서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났어요. 지금 저희가 딱 요 8월 9월에 하고 있는 광고를 지금 최신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이고요. 이건 아마 저희 올해 연말이나 연초에 다시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 만약에 제 기회가 있으면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까지 변했는지 다시 발표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UI UX가 아니라 브랜드 익스페리언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본인들이 믿고자 하는 브랜드가 서비스 체험 이후에도 정말 이어지는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수익 창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벤처기업, 많은 스타트업, 그리고 뭐 대기업에서도 브랜드에다가 뭔가 투자하려는 것 자체가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지 정말로 그게 매출에 이어질까라고 많이 고민하시는 경영자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어쨌든 수익을 창출해서 이 방향이 맞습니다라는 걸 시장에 알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 마누자목을 말씀드리면요, 누구나 인생의 동반 찾을 수 있도록 데이팅 서비스를 아시아 문화로 만드는 게 저희 비전이고요. 저희가 지금 아시아랑 미국을 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현재 미국은
미국에서 결혼하는 전체 커플 3명 중에 한 커플이 온라인에서 만납니다. 일본이 20명 중에 한 커플이고요. 우리나라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저희는 앞으로 활용을 해서 좀 확장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강정해서 감사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